교재 40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40쪽 중간에 다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볼 거예요. 예. 뭐 경기 변동, 시장, 정책 이런 거 지금 이런 시간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1월달 가서 본 수업 들어갈 때 그때 보도록 하고요. 투자론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교재 40쪽입니다. 자, 교재 40쪽을 펴시면 이제 제5장하고 부동산 투자론 나옵니까? 예. 거기다가 크게 별표 2개 정도 때려 두시고 우리 부동산학개론 원탑입니다. 원탑.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부동산 투자론이고 투자론을 극복 못하시면 우리 개론에서 절대로 합격 점수나 고득점을 얻을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투자론 열심히 하신다 하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40쪽. 자, 제목은 이제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을 좀 재미있게 진행해 볼 건데요. 어떻게 진행해 볼 거냐면 원래 목차가 6개 목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6개 목차를 갖다가 그 중에서 이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들이 테마가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좀 찝어내서 따로 찝어내서 그렇게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투자론을 갖다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 내용을 오늘은 먼저 찝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투자론을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 예, 제가 몇 페이지 펴라 그러면 펴시면 되고 뭐 언제는 뭐 할지 궁금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목차는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론 목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6개를 공부합니다. 문항수는 최소 5문제에서 많게는 8개 나오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론에서만 9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9개. 이게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 투자론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말은 그의 시험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래서 작년 시험은 예전 시험보다는 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작년 시험이라는 건 28회 올해 10월 28일 날 쳤던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실 내용은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위험과 수익.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포트폴리오. 그리고 네 번째가 시간 가치 계산. 화폐 시간 가치 계산. 다섯 번째가 이제 현금 수지의 측정. 현금 수지의 측정.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 이렇게 해서 6가지입니다. 공부하신 안 될 때는요 목차부터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공부를 하지 말고요. 공부 안 될 때는 투자론에서는 지렛대 효과와 위험과 수익과 포트폴리오와 시간 가치 계산과 현금 수지 측정과 투자 분석 기법을 공부하는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되는데, 자, 투자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이 수익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의 어떤 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투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같이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1번의 지렛대 효과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위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험은 좀 중요하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위험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는 그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5가지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총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요거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 내용을 한번 찝어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진행하는 내용은 교재 어디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칠판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일단 총위험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총위험은 종류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니까 체계적 위험 다 쓰지 않고 체라고 쓰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다 쓰지 않고 비라고 쓰겠습니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체, 비. 앞으로 제가 집에서 체 뜨면 요거 체계적 위험이구나. 집에서 비 뜨면 요거 비체계적 위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 보십니다. 자, 과연 체계적 위험은 뭐고 비체계적 위험이 뭔지 저랑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볼 건데 체계적 위험은 일단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얘는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다. 그래,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다음에 체계적 위험의 예를 대답해 보시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뭐 그다음에 전쟁,
뭐 그다음에 이자율 변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체계적인 매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 그래요. 상쇄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 안 하는데 비례 관계다 할 때 써먹는 위험이 바로 요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할 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란 얘기고, 두 번째 비체계적 위험은요 특정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리고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비체계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포트폴리오를 짜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뭐라고 하냐면 분산 투자라 그래요. 분산 투자. 좀 이따 배울 건데.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 제가 P라고 뜨면 이 P가 포트폴리오예요. 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은 바로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자꾸 어떻게 나오냐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들어가야 될 자리에 비체계적 위험을 주고 비체계적 위험 들어가야 될 자리에 체계적 위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요 내용 헷갈리지 않게 한번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정리해 볼 테니까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끝내세요. 시험장까지 뭐 나중에 1월 달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끝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고 있는 건 그물이에요. 그물.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고 있는 건 그물이에요. 그물은 알고 계시겠지만 물고기를 잡는 도구죠.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그려드린 그림은요 상당히 촘촘하게 잘 짜여진 체계적 그물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그물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않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럼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그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그물이에요. 이것도 그물인데 이번에는 좀 엉성하게 짜여진 그물이죠. 이런 그물을 비체계적 그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느낌적인 느낌상으로 요 그물은 좀 체계적 그물 같고 요 그물은 좀 비체계적 그물 같죠? 예. 여러분들 체계적 그물로요 요런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물고기. 요런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대답하셔요. 체계적 그물은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물고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요 체계적 그물은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비체계적 그물입니다. 자, 비체계적 그물은요 잘 봐야 돼요. 요런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 없어? 요런 물고기는 못 잡겠네. 쏙 빠져나가니까. 근데 또 뭐 요런 물고기는 잡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비체계적 그물로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는 없고 요렇게 개별 물고기들만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물고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요 체계적 그물은 어떤 물고기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물이다. 모든 물고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물이다. 물고기들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비체계적 그물은 뚱뚱한 물고기. 뚱뚱하면 못 써. 물고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뚱뚱하면 못 써. 왜 그래? 왜? 내가 그런 얘기가 이상해? 뚱뚱하면 잡힌다니까. 이 뚱뚱한 물고기들만 개별 물고기들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물이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6시 넘어서요 물만 먹어, 물만. 플랑크톤은 안 먹고 걸러내고 물만 먹는 거지. 그리고 막 웬만한 데는 저 계단으로 다니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 다음에 줄넘기 하루에 4,000개씩 하고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이 그물 피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건 피할 수 있는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심 이렇게 나오면 그물 그림을 머릿속에 딱 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물을 기억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왜 느낌적으로 딱 와야 돼. 저기서 그물이 오는데 체계적으로 그물이 와. 그러면 이거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저기서 그물이 오는데 좀 엉성하게 비체계적으로 와. 피할 수 있다. 모든 물고기 다 잡을 수 있는 그물은 체계적 그물이고 특정 뚱뚱한 개별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은 비체계적 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 개념을 일단 잡아놓자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에서는 물고기나 그물은 시험에 떠 안 떠? 안 뜨지.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용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느낌은 이제 왔으니까. 자, 칠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데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을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래요.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래서 한 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이렇게 4개 기업에다 분산 투자를 하였어요. 포트폴리오 짰다는 거지. 근데 결과를 봤더니만 A기업은 수익이 좋았고 B기업은 수익이 안 좋았어. C기업은 수익이 좋았고 D기업은 수익이 안 좋았어. 이걸 좀 이따 뭐라고 할 거냐면요. 포트폴리오 잘 짰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익률의 움직임은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수익이 안 좋은 기업은 누구냐면 B기업 수익 안 좋지. 그리고 D기업 수익 안 좋지. B기업과 D기업 수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B기업 보니까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대요. 그럼 수익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365일 중에 300일 파업하더래요. 스트라이크. 그럼 수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두 번째는요.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대요.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영업이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수익이 안 좋을 수밖에. 아니면 회장님이 구속되셨대요. 회장님이. 그래서 지금 옥중 경영을 하고 계신답니다. 아니면 회장님 아들이 막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변호사들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는 거지. 오너 리스크가 있네. 그럼 요거는 법적인 문제에 지금 회사가 휘말려 있다는 거지.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파업, 경비 변동, 법적인 문제는 A기업과 C기업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누구와 누구만 영향을 받아? B와 D만 영향을 받지.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험은 특정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 맞습니까? 맞냐고요? 그럼 이런 위험들은요.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만 잘해준다면, 즉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해준다면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위험을 지금부터 무슨 위험이라고 하자?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비체계적 위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세요. 자,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예. 이번에는 저랑 이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들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갖다가 하나 가져와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까요? 상식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하나 가져와서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아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개업 하려고 그러면요. 물론 중개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뭐 실력도 필요하지만 유도리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사람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융통성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유도리 있어야 돼, 유도리. 자, 대답하세요. 통상적으로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안 빌려? 빌리지. 그러면 자, 대답하세요. 이자율이 변했어요. 금리. 두 글자로 금리. 이자율이 변하면 누가 영향을 받아? 누가 영향을 받아? ABCD가 영향을 받았지. ABCD가. 아까 파업은 BD만 영향을 받았는데 이자율이 변하면 ABCD가 영향을 받지. 맞아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인플레이션. 다 받아요? 그 다음에 IMF 구제금융 상황이래. 아니면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대. 경기가 안 좋아졌대. 거시적으로. 그럼 누가 영향을 받아? 다 받아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은 ABCD 거의 모든 기업이 영향을 다 받는 위험, 그런 위험 맞습니까? 그러면 분산하고 싶어도 분산할 데가 있어 없어? 아니 분산 투자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어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은 없으니까 분산 투자로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지. 맞아요? 이런 위험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 한 문장으로 요약 들어갑니다.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거의 모든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피할 수 없는 위험, 이런 위험을 뭐라고 하죠?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비체계적 위험과 체계적 위험 구분되셨어요?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여러분들 오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서? 분산 투자해서 영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해버리면 되고 피해버리면 되고. 맞아요? 체계적 위험이 오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피할 수도 없으니까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으니 피할 수 없으면 감수한다 그래요. 피할 수 없으면 뭐 한다? 감수한다. 근데 세상에 바보같이 위험만 감수하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어. 위험 감수하면서 뭐 더 내놓으라? 수익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때 써먹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커지면 뭐가 커지는데?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는데 하이 리스크에 하이 리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는데 그때 위험은 지금부터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근데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같은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은 뭐라고 하면 될 것을? 비례라고 하면 될 것을 이걸 갖다가 제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 상쇄라는 단어를 끌고 왔네요.
시험에서는 그러면 비례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상세로 잘 나올 것 같아요? 상세로 잘 나오고 이 상세가 비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로 한번 보시죠. 지금 나온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상수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자, 따라해보세요. 상쇄. 상세는 가장 비슷한 말이 뭔지 아세요? 상세와 가장 비슷한 말이, 상세와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상세와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는 그렇죠. 상세와 가장 흡사한 영어 단어는 이거예요. 이게 상세와 거의 똑같은 말로 동의어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읽을 때 카바라고 읽어야 됩니다. 카바. 알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읽을 때 커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걸 카바로 읽는 게 아니야. 카바로 읽어야 맛이 살아. 말에도 맛이 있거든요. 7번 보시죠. 여러분들 저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기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과 정기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 성향이 우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 위험한 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죠, 단점. 상당히 큰 단점인데 이거. 근데 주식은 수익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럼 이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예금은 여러분들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럼 위험이 낮아요? 그럼 이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이죠. 근데 예금에 투자해서 떼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금에 투자하면 수익이 안 좋아요. 이건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단점이죠. 어떤 투자 대상이든 일장일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야, 너 주식에 투자하면 그거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걸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안다 그래요. 그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자, 잘 봐요. 수익이 높다는 뭐가? 장점이 위험이 크다는 뭐를? 단점을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상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수익이 높다는 장점으로 그 위험하다는 단점이 상쇄되어 버렸거든.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수익이 높다는 장점으로 이게 커버가 되어버린 거란 얘기야. 커버가 맞지? 커버해봐. 이게 되나, 이게 커버가 맞지? 그러니까 뭐가 뭐를 커버해 준 거야?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위험이 크다는 단점을 커버해 버린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똑같은 논점으로 예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알면서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그 수익이 낮다는 단점을 이게 상세 커버해 버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카바는 원래는 비례라는 뜻은 아니에요. 카바와 비례가 원래는 같은 말이 아닌데,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상세를 어디서만 배우냐면 위험과 수익에서만 배워요. 다른 데서는 상세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위험과 수익에서만 나오는데, 위험과 수익은 서로가 서로를 지금 보니까 상쇄시켜주는 관계, 커버해주는 관계가 맞잖아요? 근데 상쇄해 주려면 반드시 비례로 움직여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상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 좀 상쇄 좀 시켜주세요. 예. 높은 위험은 뭐로 상쇄? 높은 수익으로 상쇄.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고. 낮은 수익은 뭐로 상쇄? 낮은 위험으로 상쇄.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이 반대로 움직이면 상쇄가 안 된다고. 높은 위험을 낮은 수익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거든. 낮은 수익을 높은 위험으로 상쇄시킬 수는 없거든.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무슨 관계고? 상쇄 관계고, 상쇄는 뭐다? 비례다. 이렇게 1년 동안 같은 말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위험과 수익은 뭐고? 상쇄, 상쇄와 같은 말 비례. 이렇게 처리하시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면 체계적 위험을 써먹는 거예요. 자, 다시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집니다. 이때는 무슨 위험을 써먹고? 체계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뭘 써먹어? 비체계적 위험을 써먹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인다, 위험을 제거한다 그럴 때는 꼭 전부 다 무슨 위험을 제거하는 거지? 비체계적임을 제거하는 거지. 체계적이면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칵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면 제거한다, 감수한다. 감수하면서 수익을 더 넣으라고 요구한다.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고 비례관계다. 그때 체계적임을 써먹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는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그때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럼 우리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가? 그럼 저랑 지금부터 포트폴리오에 관한 또 역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볼 건데, 오늘은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다 무시하고 포트폴리오 효과. 자, 10번 보세요.
일단 포트폴리오가 뭔지, 일단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발 보세요. 포트폴리오 정의부터 내려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자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고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동그라미 좀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예요, 분산 투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한 곳에다가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걸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모든 위험 다 제거할 수 있나요?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수 있나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는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한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요, 대박이 아니야. 여러분 혹시 대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포트폴리오 짜면 안 돼요. 대박을 꿈꾸시는 분들은요, 제일 좋아 보이는 한 곳에다가 몰빵 하시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쪽박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박을 꿈꾸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포트폴리오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안정된 수익입니다. 알겠죠? 대박은 너무 위험해요. 쪽박 살 수도 있거든. 근데 포트폴리오 짜면요, 그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지는 못해. 근데 그렇게 많은 손실을 입지도 않은 거지. 즉 무슨 수익을 얻는다? 안정된 수익. 선생님 그러면 대박은 나쁜 거고 포트폴리오는 좋은 거고 그래요. 이건 선악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의 차이지. 하지만 우리는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볼 건데요.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요, 자산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자, 그럼 한번 갑시다. 두 개가 좋아, 세 개가 좋아? 세 개가 좋아, 다섯 개가 좋아? 다섯 개가 좋아, 일곱 개가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수가 많을수록 안정된 수익을 얻을 가능성, 즉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집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률의 움직임,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더 커진다. 자, 그럼 이것도 대답하셔야 돼. 유사한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 동일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느낌 왔겠지만 느낌 왔을 거예요. 자, 자산 수가 많으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진다길래 A, B, C, D, E, F, G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어요. 그럼 자산 수는 엄청 많지. 근데 무슨 기업인지 조사해봤어. 무슨 기업인지 조사해보니까 A 기업은요, 선풍기 만드는 기업이래. B 기업이요, 부채. C 기업 에어컨, 얼음, 냉장고,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생수 이런 만드는 기업이래. 자, 그러면 이 기업들 자산 수는 많지만요, 2018년 여름이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다. 근데 2018년 여름이 유난히도 서늘한 여름이었다. 낮 최고 기온 30도 넘어가는 날이 3일밖에 없었다. not bad, 괜찮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쪽박 찹니다. 이거 포트폴리오 잘 짠 건 못 짠 거예요? 아니 선생님 대박 날 수도 있는데 왜 못 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 목적은 대박 쪽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 목적은 무슨 수익? 안정된 수익. 그럼 얘가 좋을 때는 얘도 좀 안 좋아지고 얘가 안 좋아질 때 얘가 좋아지고 이렇게 유사한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포트폴리오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3번이 최근에 시험이 진짜 잘 나오는데 이건 좀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네. 상관계수. 자, 우리 부동산학개론에 3대 계수가 있어요. 3대 계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이계수, 상관계수, 입지계수. 이 세 개 중에서 순서대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상관계수. 한번 써볼게요. 일단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가 입지계수, 세 번째가 변이계수거든요. 일단 상관계수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3대 계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3대 계수 중에 좀 성격은 다른데 감채기금 계수라는 계수도 있는데 얘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제가 뺐어요. 일단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3대 계수 중에서 상관계수, 이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로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지는데 저랑 여러분들이랑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면 이 상관계수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랑 저랑. 그 상관계수는 오늘 내로 끝냈으면 좋겠어. 자꾸 오늘 내로 끝내려고 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사람이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말도 못하고 내가 강의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눈치 보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상관계수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 좀 이상한데. 네, 깜짝 놀랐잖아요. 자,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내 수업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내가 좀 언짢게 한 일이 있었나? 언짢게 한 일이 있었다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
화해합시다. 자. 미안해요. 네. 자, 화해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저랑 상관계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 어떤 의미인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관계수라는 값이요. 상관계수라는 값이 최대값이 플러스 1이에요. 최대값이 플러스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외에는 플러스 값을 갖고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맥시멈 최대값은 1이고요. 상관계수의 미니멈 최소값은 1이에요. 근데 상관계수가 뭔지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상관계수 1 하나 보여드리고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 하나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 이해도가 훨씬 높더라고요.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A기업과 B기업에다가 50%씩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몇 %씩? A기업과 B기업에 50%씩 분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A가 수익률이 10% 좋아요. B도 수익률이 정확히 10%가 좋아요. 이게 상관계수 플러스 1이에요. A기업의 수익률이 30%가 안 좋았어요. 그렇다면 B기업도 정확히 수익률이 30%가 안 좋았어요. 이게 정확히 상관계수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얘가 10% 좋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10% 안 좋았어요. 얘가 30% 안 좋았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정확히 30%가 좋아요. 이게 상관계수 마이너스 1입니다. 예. 그럼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얘가 좋아요. 이거 좋은 만큼 얘 그만큼 딱 좋아요. 얘도 그만큼 좋고요. 얘도 그만큼 좋고요. 얘가 안 좋아요. 얘 안 좋은 만큼 그만큼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그래요. 이게 상관계수 뭐? 플러스 1. 그 상관계수 플러스 1은 방향이 어떻고? 같고 심지어 크기까지도 같아요. 그때는 상관계수 플러스 1이라 그래요. 그럼 상관계수 플러스 1 때는요. 한 개 몰빵해서 집중 투자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 분산 투자하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한 개 몰빵했어. 그럼 얘가 10% 좋아. 됐어요? 근데 100개 투자했는데 100개씩 나눠서 투자했더니 저보다 10%씩 다 좋아. 그럼 한 개 투자한 거나 여러 개 투자한 거나 차이가 없지. 왜냐하면 한 개 30% 안 좋으면 다른 애들 전부 다 뭐 어떻게 될 거니까 30%씩 다 안 좋을 테니까. 그럼 한 개 투자나 분산 투자나 차이가 없는 게 상관계수 1이에요. 포트폴리오 효과 크다 작다? 작다라고 하지 않고 이때는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고 얘기해요. 포트폴리오를 짜도 그 효과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한번 보세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저 50%씩 분산 투자했다 그랬어요? 여기 수익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얘가 정확히 그만큼 만회해 줍니다. 얘 30%안 좋죠? 얘가 그만큼 정확히 수익률을 만회해 줍니다. 그럼 안정적이야, 안 안정적이야? 안정적.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대박이라 그랬어, 안정이라 그랬어. 그럼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포트폴리오가 짤 때 상관계수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느낌이 왔을 테니까 7번 보세요. 방금 제가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대서 그랬어요. 맞아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는데 얼마나 있냐면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래요.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는요. 둘이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긴 있는데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유사한 방향이니까.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긴 있는데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아요, 커요? 커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요.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 효과가 최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계수는 크게 몇 등분? 4등분. 자, 한번 해볼게요. 1이면 효과 전혀 없고 플러스면 효과가 있긴 있는데 효과가 좀 작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긴 있는데 그 효과가 조금 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비체계적 위험 정도는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론 알려드립니다. 상관계수 1일 때는 효과가 있고 없고 1보다 작으면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2등분 합시다. 자, 상관계수 1이면 효과 없어요? 예. 상관계수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는데 1보다 작은 건 또다시 몇 등분? 3등분. 플러스면 효과 있는데 작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는데 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면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딱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자, 지렛대 효과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급이 안 돼, 오늘 보는 급이. 오늘은 위험하고요. 포트폴리오 요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자, 위험의 종류는
총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집에 가서 복습 안 해도 되게. 제가 물으면 저한테 체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지. 체계적 위험이라고 생각되시면 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생각되시면 비.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친다. 비.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체. 피할 수 없는 거다. 체. 피할 수 있는 거다. 비.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비.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체.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할 때 위험. 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재관련한 위험. 비.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자, 포트폴리오란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무슨 위험 제거하고? 비체계적 위험 제거하고. 어떤 수익 얻는 건데? 안정된 수익 얻는 건데, 이왕 포트폴리오를 짜서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자산수가 어떨수록 많을수록 수익률이 움직임이 유사한 방향, 다른 방향, 동일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가서 상관계수 값이 결국 높을수록 낮을수록 어디 값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는데, 이분법 한번 해볼까요? 상관계수가 1이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전혀 없고, 상관계수가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면 효과가 있는데 좀 작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는데 조금 크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비체계적 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시작도 안 했는데. 하여튼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진짜 어려운 거 갈 거거든요. 혹시 저기 심장이 약하거나 어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 맞추고 집에 가세요. 괜히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41쪽. 자, 교재 41쪽에 가시니까 1번에 제목 부동산 투자의 위험 찾았어요? 가로 1번에 보시니까 총위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다 별표 하나만 때려주시고 총위험. 총위험에다가 별표 하나 때려주시고,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있나요? 요 표를 다 외우셔야 돼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고, 체계적 위험은 모든,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위험과 수익의 상세 비례한데 할 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재관련한 위험은 비체계적.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등은 체계적. 파업, 법정 문제, 영업 경비 변동 등은 비체계적. 그래서 따로 제가 체크를 안 해드릴 테니까 그 표 안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암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십니다. 제가 보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3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말이 하단부에 나옵니다. 43쪽 제일 밑에. 자, 43쪽 제일 밑에 포트폴리오 보고 계십니까? 예. 동그라미 좀 쳐드릴게요. 밑줄 좀 그어드릴게요. 밑줄. 자, 포트폴리오 의에 가시니까 첫 번째 줄에 분산 투자 나옵니까? 분산만 밑줄. 그 옆에 비체계적 위험 제거 있습니까? 비체계적 위험만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안정된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정된이란 말만 밑줄. 밑줄한 거 3개 저한테 얘기해줘요. 포트폴리오는 집중투자, 분산투자. 어떤 위험 제거하고, 비체계적 위험, 어떤 수익 얻는 거다? 안정된 수익 얻는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보아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보았나요? 묶어보았으면 갑니다. 1번에 자산수가 많을수록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수익률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글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셔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찾았습니까? 그거 길게 동그라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그럼 동그라미 한 가만 얘기해봐요. 일단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려면 자산수는 많을수록. 수익률이 움직이면 무슨 방향으로 갈수록? 반대 방향. 상관계수는 어디에 가까울수록? 마이너스 1. 그 밑에 보충학습에 보시니까 상관계수 나옵니까? 요거 별 하나 때려 놓으세요. 상관계수. 그리고 1, 2, 3, 4 그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 암기. 1, 2, 3, 4.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그냥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의 정의는 별로 안 중요해요.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근데 2번.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위험 전혀 제거되지 않습니까?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근데 상관계수가 1보다 많으면 작으면 효과가 있는 거야. 이분법으로 어떨 때 효과가 없고, 1일 때 효과가 없고, 뭐 어차피 1과 플러스 1은 같은 말이니까 1일 때 효과가 없고 1보다 작으면 효과는 있는 거지. 근데 상관계수가 뭐이면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상관계수 값이 되도록이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동그라미 2번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에 동그라미를 딱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화살 표시 아래로 좀 한번 해주세요. 화살 표시 아래로.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좋다. 이런 표현. 아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낮을수록. 다시 결론 냅시다. 포트폴리오 짤 때 재산수는 많을수록 내 수익률은 무슨 방향으로 갈수록? 반대 방향으로 갈수록 상관계수가 어디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서 그 값이 갈수록 낮을수록 포트폴리오가는 커지는 겁니다. 상관계수 1이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1보다 작으면 효과는 있는데 플러스면 효과가 있는데 작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있는데 크고 마이너스 1이면 효과가 최대가 되어서 비체계적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한 장 넘기시면 이제 4번 테마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란 말 나옵니까?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해 보니까 왼쪽에 무슨 가치? 미래가치. 오른쪽에 현재가치. 현재가치 6번 찾아보세요. 현재가치 6번. 현재가치 6번 제목이 뭐예요? 이건 올해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저당상수 보이세요? 거기다가 별표 한번 때려주시고 저당상수. 별표 한번 때렸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5번에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거기 1번에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이라고 돼 있나요? 거기 보니까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는 가능조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 기타 소득을 다니까 유효조소득,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 수지 이렇게 나옵니까? 예. 요 표를 갖다가 오늘 내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표 앞에다가 별표를 하나 더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저당 상수만 보고 넘어올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가셔서는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 요걸 갖다가 암기를 할 거예요. 요거 암기시키고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 LTV 해보세요. DTI. 특히 LTV, DTI 같은 경우는 시험 10번 치면 10번이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최근 10개년 동안 몇 번 나왔다? 그러니까. 그럼 출제 가능성 몇 프로? 얘는 진짜 100%예요. 그야말로 100%.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시험에 LTV, DTI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에는요. LTV, DTI만 나오는 게 아니고 LTV, DTI, 신 DTI, DSR까지 나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다음. 근데 신 DTI를 알고 DSR을 알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LTV, DTI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제가 아까 저당상수 얘기했던 거 있죠? 요거랑 단위당 예상 임대료, 임대 단위수,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세전임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임금수지 요거 계산하는 거랑 세 번째는 LTV, DTI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저랑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던 요 문제 있죠? 요 문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좀 쉬었다가 1시간만 더 할게요. 쉬겠습니다.